차가운 밤 공기가 통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스며들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의 꼭대기에서 한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도시의 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 가운데 유독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다. 바로 천명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그 거대한 마천루는 마치 도시의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여자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에린강. 국제금융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유능한 투자 분석가이자 아무도 그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는 베일 속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한유라. JK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자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던 순수하고 행복한 신부였다. 그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예정이었다.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 강민호의 손을 잡고 영원을 약속하는 날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정점은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의 끝이기도 했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눈부신 조명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약혼자 강민호의 완벽한 미소. 모든 것이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두 사람이 사랑을 서약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JK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해외자금 유출 혐의로 한유라를 긴급 체포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유라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구원자, 그녀의 사랑.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나 걱정이 아닌 차갑고 계산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유라가 가장 믿었던 친구 최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유라를 향해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유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잘 짜인 함정이었고 자신은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강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유라 씨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와 저희 가족을 속이고 JK그룹에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증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라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최수진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축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객석 맨 앞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의 아버지 한 회장은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한유라의 세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아버지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JK그룹은 천명그룹에 의해 헐값에 적대적 인수를 당했다. 한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사랑, 우정,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에게 탐욕스러운 악녀라는 낙인을 찍은 후였다. 갈 곳 없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5년이 지났다. 한유라는 죽고 에린강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지독한 노력 끝에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복수를 위한 막대한 자금과 힘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강민호와 천명그룹의 모든 것을 수년간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들의 사업, 약점 숨겨진 비밀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마치 그날 흘렸던 피눈물처럼 보였다.
에린은 잔을 비우고 차갑게 속삭였다. 강민호, 최수진, 그리고 강태준 회장. 너희들이 만든 지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시간이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라는 불꽃으로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린 강의 펜트하우스는 복수를 위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주식 시세와 기업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뉴스피드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에린은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몇 번의 터치로 데이터가 재배열되고 분석되었다. 5년간 그녀는 이 순간만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이 그려져 있었다. 그때 집사 겸 그녀의 유일한 충신인 조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는 한때 JK그룹에 충직한 비서실장이었지만 한 회장이 쓰러진 후 강태준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는 한유라를 딸처럼 아꼈고 5년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를 도우며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아왔다. 아가씨,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천명건설이 진행 중인 송도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공급 업체 태성철강에 대한 최종 분석입니다. 에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넥서스 타워. 그것은 강민호가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야심차게 추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떠벌리곤 했다. 바로 그 기념비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것, 그것이 에린의 계획이었다. 태성철강에 숨겨진 부채와 오너 일가의 비자금 내역은 확실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겉보기엔 건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과 같습니다. 에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돌을 던질 시간이에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트레이딩 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월스트리트의 최첨단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녀를 둘러쌌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성철강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흔적을 남기기 쉬운 방법이었다. 그녀는 태성철강과 관련된 수십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금 흐름을 막고 주가를 폭락시킬 계획이었다. 몇 시간 동안 오직 타건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에린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쫓았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계좌를 동원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설정해놓은 임계점에 도달하자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거대한 댐의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듯 태성철강의 주가는 아주 미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시장의 변동성으로 보일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에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곧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천명그룹 부회장실에서 강민호는 최고급 원두커피를 음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넥서스 타워의 조감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며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방금 태성철강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자재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강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갑자기 자금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작 중소기업 하나의 문제로 자신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그리고 태성철강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똑똑히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소동이 자신의 아침을 방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성철강의 주가는 오후 들어서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 부문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그날 저녁 강민호는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강 회장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아들의 오만한 보고를 들으며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래서 고작 공급 업체 하나의 문제일 뿐이다.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강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내 아버지, 이미 대체 업체를 선정했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수십 년간 정글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 하필 네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 업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그는 아들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당장 태성철강의 붕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봐. 단순한 자금난이 아닐 수도 있어. 강민호는 아버지의 과민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다. 다시 펜트하우스. 에리는 스크린에 떠오른 천명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프는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제국에 생긴 첫 번째 균열로 보였다. 강민호는 이것을 작은 돌멩이로 여기겠지만 이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곧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들을 덮칠 것이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갈 생각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일처리 능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태성철강이 무너진 지 일주일 만에 그는 더 크고 안정적인 철강업체와 새로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는 아무런 차질 없이 재개되었고, 언론은 그의 신속한 위기 대처 능력을 칭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는 아버지 강태준 회장 앞에서 보란듯이 보고서를 내밀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기울을 비웃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시장의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강태준은 아들의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해결된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의 자신만만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질책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짐승 같은 직감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여전히 자신들의 영토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신중함을 늙은 사자의 무기력함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펜트하우스에서 에리는 스크린에 떠있는 강민호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승리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를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조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아가씨. 강민호는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삼았군요. 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 비서님. 그는 미끼를 문 겁니다. 다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는 자만심이라는 가장 달콤한 독을 삼켰어요. 에린의 시선은 스크린의 다른 창으로 옮겨갔다. 거기에는 화려한 파티장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 유라의 등을 찔렀던 배신의 대가로
그녀는 천명그룹의 패션 계열사인 수스타일의 본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에린은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견고한 성벽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지는 법이죠. 이제 다음 목표는 저 여자예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야죠. 최수진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늘 피투성이가 된 유라가 나타나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강민호를 사랑했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용한 장기말이었을 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 천명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는 없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바로 그 불안정한 심리를 에린은 정확히 파고들었다. 며칠 후 최수진에게 유럽의 신생 럭셔리 브랜드 엘리시아로부터 아주 매력적인 독점 라이선스 계약 제안서가 도착했다. 엘리시아는 최근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아직 아시아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제안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수스타일이 아시아 전체에 독점 판매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이것은 수진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천명가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엘리시아는 에린이 만들어낸 유령 회사였다. 수개월에 걸쳐 완벽하게 기획된 프로젝트였다.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도용하고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조작했으며 유럽 현지의 실제 사무실까지 임대해 놓았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수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천명그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조급함과 욕망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그녀는 실무진의 신중한 실사보고를 묵살했다. 신생 브랜드인 만큼 재무 상태나 유통망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수진은 이 기회를 다른 경쟁사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엘리시아 측 대표를 만났다. 에린이 고용한 연기자들이었고 그들은 수진의 야망을 부추기며 그녀를 완벽하게 속였다. 결국 수진은 정식 이사회 승인 절차도 건너뛴 채 자신의 정열권 한도 내에서 계약서에 서명해 버렸다. 계약 성공 소식을 들은 강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만족했다. 그는 패션 사업 같은 자질구레한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최수진이 알아서 성과를 내주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보고서의 건성으로 결제 사인을 하며 말했다. 잘했어. 역시 넌 쓸모가 있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해. 그 칭찬 한마디에 수진은 지난 5년간의 불안과 죄책감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에린은 조비서로부터 최수진이 서명한 계약서 4번을 건네받았다. 계약서에는 수스타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계약 불이행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에린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군요. 조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에린은 창밖의 천명그룹 본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겁니다. 최수진이 성공의 당금에 젖어 있는 동안 에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냥감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VVIP들을 위한 자선갈라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행사는 사교와 비즈니스가 교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천명그룹의 황태자 강민호가 있었다. 에린이 그를 만나기 위한 무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칠흑같이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목선과 등 라인이 과감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천박함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 자체로 빛이 났다. 5년 전에 청순하고 가녀렸던 한유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정한 아름다움을 겸비한 에린 강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품격 있는 백발의 신사 조비서가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에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 베일에 쌓인 여인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왔다는 둥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라는 둥 추측만 무성했다. 강민호 역시 와인잔을 든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강렬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듯한 매력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 그녀의 도도한 태도에 오히려 그의 정보욕이 자극되었다. 강민호는 주변의 다른 여자들을 뒤로하고 직접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특유의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분을 제가 몰랐을 리가 없군요. 천명그룹의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그녀가 당연히 감격하며 아양을 떨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에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에린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흘끗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에린 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황한 것은 강민호 쪽이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대화를 이어갔다. 에린 강, 독특한 이름이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에린은 샴페인 잔을 입술로 가져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돈의 흐름을 읽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일을 하죠. 예를 들면 최근 천명건설의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처럼 말입니다. 강민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아,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최근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에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물론이죠. 강 부회장님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수십 년간 함께한 파트너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강민호의 허를 찔렀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강태준이 던졌던 질문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다. 에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취약점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신뢰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부회장님처럼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라면 발밑의 작은 개미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비즈니스에 대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호의 머릿속에 최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근 그녀가 의욕에 넘쳐 밀어붙인 유럽 브랜드 계약 건이 떠올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일까?
그는 에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눈앞의 압도적인 여인과 5년 전 기억 속에 유약했던 약혼녀를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에린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우아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조 비서와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민호는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불러 명령했다. 방금 나와 대화한 에린 강이라는 여자, 당장 누군지 알아봐.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연 회장을 빠져나와 대기하던 채 오르며 에린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다. 강민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한유라의 유령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이제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제국을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조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두 번째 말이 움직일 준비를 마쳤어요. 곧 무대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펼쳐질 겁니다. 심리전의 막은 올랐고 에린은 이미 이 게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조바심이 났다. 그의 지시를 받은 비서팀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에린 강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이력은 완벽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회사에서 최연소 파트너로 승진한 후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사모펀드를 설립해 서울에 진출했다는 것. 그 모든 정보는 흠잡을 데 없이 사실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인간적인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갑옷 같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처럼 말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강민호의 의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증폭시켰다. 그는 아버지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늙은 회장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 여자를 주시해라. 그리고 당분간 모든 사업과 자금 거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해. 폭풍 전에 고요함일 수도 있으니. 아버지의 경고는 강민호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에린 강에게서 받은 기묘한 압박감 때문에 쉽사리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경계태세를 강화한들 에린의 진짜 목표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강민호를 흔들고 최수진에게 덫을 놓은 것은 모두 거대한 작전을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칼끝은 천명그룹의 가장 단단하고 은밀한 방패막이자 권력의 원천인 박상현 의원을 겨누고 있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난 10년간 강태준 회장의 검은 돈을 받고 천명그룹의 뒤를 봐주는 충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었다. 에린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한번 전쟁지휘 본부로 변했다. 조 비서와 함께 그녀가 고용한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준과 박상현 사이에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수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된 돈에 꼬리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에린에게는 그들만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5년 전 JK그룹이 무너지기 직전 조 비서가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강태준의 비밀 장부 데이터였다. 그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그동안 풀지 못했지만 에린이 월스트리트에서 만난 천재 해커의 도움으로 마침내 해독에 성공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돈으로 매수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과 거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에린의 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강태준이 박상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루트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덧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에린은 새로운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해외에 설립해둔 또 다른 위장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한국 컨소시엄 대표로 1000명 건설을 지목하며 비공식적인 파트너십 제안을 보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강태준의 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그 열쇠는 당연히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상현 의원이 쥐고 있었다. 예상대로 강태준은 움직였다. 그는 박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내달라고 청탁했다. 에린은 이 모든 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해커들은 이미 그들의 통신망까지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조비서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회장이 어린 유라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일군 사람이었다. 조비서는 착잡한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의 말에 키보드를 두드리던 에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도 사진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복수심에 불타는 지금의 자신과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죠.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괴물을 잡기 위해 저 또한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강태준 측이 박상현 의원에게 약속한 뇌물을 전달하기로 한 날이었다. 에린의 팀이 설치해둔 감시망에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다. 돈이 담긴 사과 상자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건네지는 장면,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계좌 내역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에린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 자료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물은 모두 거쳤어요. 이제 남은 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리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추었다. 세상은 곧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상현 의원이 1000명 그룹의 유리한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에린은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 비밀 장부, 녹취 파일 뇌물, 거래 영상 차명 계좌, 내역가 단 한 사람에게로 보내졌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진우였다. 그는 권력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인물로 에린이 이 거대한 폭탄을 터뜨릴 유일한 사람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김진우 기자는 자신의 이메일로 들어온 익명의 제보 파일을 열어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의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고 충격적인 증거 자료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그는 곧바로 보도국장에게 달려갔고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은 긴급 교체되었다. 화면에는 단독 1000명 그룹 박상현 의원에게
수백억 대 뇌물 공여,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체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뉴스가 나간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은 천명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성난 민심은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박상현 의원은 모든 당직에서 즉시 해임된 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이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천명그룹 본사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온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의 단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법무팀과 홍보팀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언론에 공개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천명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강민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재앙을 수습하기는커녕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그룹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악의적인 모함이라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가 오히려 여론의 문매만 더 맞았다. 그의 무능함과 오만함은 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강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싸늘한 결심을 굳혔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강태준의 번뜩이는 눈은 즉시 가장 만만하고 적절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바로 최수진이었다. 그는 법무팀을 통해 뇌물 자금의 일부가 최수진이 추진했던 엘리시아 계약의 초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물론 그것은 강태준 자신이 지시했던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최수진을 그룹의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사업을 벌인 부도덕한 임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었다. 천명게이트에 또 다른 주범 최수진 본부장의 두 얼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던 최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호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통보였다. 최수진 씨, 당신을 오늘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소.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모든 책임을 지길 바라오. 우리 그룹은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최수진은 절규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과 회장님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강민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지. 더 이상 그룹에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성공, 그리고 이제는 구차한 목숨마저 위태로워졌다. 버림받은 개처럼 내동댕이 쳐진 최수진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한유라. 이 모든 것이 마치 유령처럼 돌아온 그녀의 복수극이라는 직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은 그녀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최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가방을 뒤져 5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수첩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떨리는 손으로 적어둔 옛 번호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에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천명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을 와인잔을 기울이며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떠 있었다. 최수진. 에린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그려졌다. 첫 번째 기둥이 무너졌고 가장 약한 고리는 예상대로 그녀에게 기어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복수라는 연극의 2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에린의 평온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 절망에 빠진 최수진의 귓가에 꽂혔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힘은 5년 전 한유라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최수진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너지 한유라. 너 맞지? 네가 돌아온 거지.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희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에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지극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최수진 씨. 지금 당신의 처지가 매우 곤란하다는 건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언급한 이름은 5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도 동시에 교묘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최수진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 미스터리한 여인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말할게. 강민호랑 강태준 회장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내가 뭘 봤는지 전부 다 말할게. 제발. 최수진은 거의 빌다시피 애원했다. 에린의 입가에 보일 듯 말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가치 있는 정보라면 들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요. 그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은밀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덫은 이제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천명그룹의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에린 강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언론과 검찰을 상대하는 일은 변호인단에게 맡겨두고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에린 강이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비밀 정보팀이 가동되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훑으라고 지시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날아가 에린 강의 학적과 경력을 추적했다. 그녀가 거쳐간 투자회사의 전 동료들을 매수하려 시도했고 그녀의 자금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내부 정보원까지 움직였다. 에린이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신상 정보가 외부의 거센 공격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비서는 매일 아침 긴급 보고를 올렸다. 아가씨, 저희가 구축한 방화벽에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선을 추적하는 수상한 차량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에린은 압박감을 느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늙은 사자가 드디어 우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차가운 희열마저 느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최수진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며 조 비서에게 지시했다. 우리를 쫓는 꼬리들을 좀 놀아줄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녀의 눈빛은 결코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노련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차를 은밀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조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보았다.
아가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린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가는 대로만 운전하세요. 그녀는 서울의 지리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복잡한 골목길, 일방통행로, 공사 구간까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조 비서는 현란한 운전 솜씨를 선보였다. 차는 갑자기 좁은 시장 골목으로 파고들었다가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다. 추격하던 차량들은 번번이 그들의 동선을 놓쳤고 결국 인파가 붐비는 도심 한복판에서 그들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완벽한 승리였다. 에린은 자신의 전략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제 추격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5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익혔다. 마침내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최수진은 이미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에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수진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역시 너였어, 한유라. 하지만 에린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린 강으로서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패를 보여줘, 최수진. 그럼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지. 최수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특히 강민호가 술에 취해 자랑처럼 떠벌렸던 비밀에 대해서도. 강태준 회장에게는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비밀 장부가 있다고 했어요. 5년 전 JK그룹을 무너뜨렸던 모든 계획과 다른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그것은 에린이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범죄의 원본 데이터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 모든 정보를 얻어낸 에린은 최수진에게 위조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든 봉투를 던져주었다. 이걸 갖고 조용히 떠나. 다시는 한국 땅에 돌아오지 마.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이 강씨 일가에게 버림받았듯이 나에게도 버림받게 될 거야. 최수진은 봉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창고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에린은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배신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차로 돌아온 에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조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강 회장은 아가씨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에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군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이 사냥감이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천명그룹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그물은 무섭도록 빠르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정보팀은 마침내 에린 강의 과거 이력에서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대학의 기록과 실제 그녀의 행적 사이에 몇 주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사소한 흠이었지만 늙은 사냥꾼의 집요함 앞에서는 치명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조 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했다. 아가씨 늦어도 48시간 안에 저희의 위장신분이 발각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곧 한유라라는 이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었다. 에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최수진에게서 얻어낸 마지막 카드, 즉 강태준의 서재에 있다는 비밀 장부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바로 호랑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고 다른 사냥꾼이 그 굴을 뒤지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진우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천명 게이트의 핵심 증거 강태준 회장, 자택 서재의 은닉,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 높음. 이 제보는 즉시 검찰 특별수사팀에 전달되었다. 검찰로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채 나타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보였다. 그들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강태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모든 것이 에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강태준의 대저택을 급습했다. 강태준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노발대발했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수사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특히 서재는 집중수색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시간이 지나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서재의 벽과 바닥을 모두 두드려 보았지만 그들은 금고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작전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에린은 김진우 기자에게 다시 한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7세기 풍경화 뒤 숨겨진 공간. 김 기자는 이 정보를 즉시 현장에 나가 있던 후배 기자를 통해 담당 검색에 넌지시 흘렸다. 정보를 전달받은 검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재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액자를 떼어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차가운 벽 뒤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저 금고는 그와 그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어떻게 저 위치를 알았단 말인가? 수사관들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권의 검은색 가죽 장부와 하드디스크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천명그룹의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는 5년 전 JK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계획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장부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거기에는 한유라에게 씌웠던 모든 혐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증인들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한 회장의 심장병을 악화시키기 위해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까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오직 경쟁사를 집어삼키려는 강태준의 탐욕과 한유라를 질투했던 강민호의 비열함이 만들어낸 한 편의 범죄 드라마였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파괴적이었다. 충격 단독, 천명그룹의 원죄, 5년 전 한유라를 파멸시킨 추악한 진실 전말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장부의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5년간 탐욕스러운 악녀로 낙인 찍혔던 한유라는 한순간에 비운의 상속녀, 잔인한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극에 분노했고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했다. 강씨 부자를 향한 비난은 하늘을 찔렀고 천명그룹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제 천명게이트는 단순한 정경유착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가문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 사건으로 변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갔다. 자신의 과거가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 강태준은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서재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는 텅 빈 서재를 향해 저주처럼 포효했다. 한유라. 같은 시각 에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는
5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자신의 과거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곧이어 화면은 아수라장이 된 천명그룹 본사 앞의 시위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스크린 속에 5년 전 자신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침내 당신과 제 이름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냈어요. 복수의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정확히 적의 심장에 명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 회장과 강민호 부회장에게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살인교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즉각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용케 포위망을 뚫고 종적을 감췄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숨어 지낸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에린의 암호화된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네가 누구인지 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 직접 만나서 끝내자. 그것은 강민호가 보낸 메시지였다. 절망의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의 목을 물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조 비서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결사적으로 만남을 반대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입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에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이 마지막 대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불태웠던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끄기 위해서였다. 멀리서 그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 장소는 내가 정하지. 그녀가 정한 약속 장소는 5년 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곳. 지금은 폐허가 된 웨딩홀이었다. 약속한 시간. 에린은 먼저 웨딩홀에 도착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었고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 찼던 의자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시간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에린은 순백에 버진 로드를 걸어 올라가 두 사람이 영혼을 맹세하기로 했던 주단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다. 복수라는 검은 상복을 입은 심판자였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웨딩홀의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도끼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주단 위에 서 있는 에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에린 강의 모습과 한유라의 환영이 고통스럽게 겹쳐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역시 너였어, 한유라.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우리 아버지를, 천명그룹을 전부 망쳐놔. 넌 그냥 짓밟히고 사라졌어야 했어. 그의 비난에도 에린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지극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널 망친 게 아니야, 강민호. 네 탐욕과 어리석음이 널 망친 거지. 넌 처음부터 나나 우리 아버지를 이길 깜냥도 못 됐어. 그저 네 아버지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을 뿐이잖아.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강민호는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닥쳐,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게 당연해. 너처럼 순진하고 답답한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모든 건 비즈니스였을 뿐이야. 에린은 그의 발악을 비웃었다.
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없어. 넌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했지. 아니, 넌 너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했어. 언제나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겁쟁이였을 뿐이니까. 에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 널 증오해서 아니. 넌 내 증오를 받을 가치조차 없어. 난 오직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을 뿐이야. 너와 내 아버지가 더러운 욕심으로 짓밟았던 그 정직하고 위대했던 분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그의 눈앞에 멈춰 서서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가장 슬픈 건 네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니야. 넌 단 한 번도 나에게 걸맞은 상대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 그 순간 강민호의 내면에 버티고 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패배감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였다. 웨딩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울고 있는 강민호에게 달려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에린이 미리 경찰에 그의 위치를 알려두었던 것이다. 강민호는 끌려가면서도 에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에린은 그저 말없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웨딩홀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5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던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허무함, 안도감,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과거에 묻고 떠나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명 게이트의 재판은 마침내 마지막 장을 맞이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강태중과 강민호는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을 모두 잃은 채 늙고 병든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봉이 울려 퍼지고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렸다. 피고인 강태준 무기징역, 피고인 강민호 징역 30년.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주인을 잃고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채권단에 의해 모든 계열사가 헐값에 팔려나갔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름은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수사에 협조했던 최수진은 감형을 받았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만 했다. 그들의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거짓된 성은 결국 파멸이라는 당연한 결말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기나긴 폭풍이 멎고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유라는 더 이상 복수자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에린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 한유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았던 막대한 자금과 흩어져 있던 JK그룹의 자산을 모아 아버지의 유산을 재건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집을 짓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 JK그룹에 충성했던 수많은 임직원들이 그녀의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새롭게 출범한 JK그룹의 회의실. 유라는 예전에 냉혹한 복수자가 아닌 통찰력과 비전을 가진 현명한 리더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임원들 앞에서 새로운 경영 철학을 발표했다. 새로운 JK그룹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아버님께서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유라에게 조 비서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이제 행복하십니까? 유라는 잠시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천명그룹의 마천루를 향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복수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이 저를 다시 살게 해요.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5년간 자신의 복수를 지휘했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거실 벽을 가득 채웠던 거대한 스크린과 수많은 컴퓨터들. 그녀는 그 모든 시스템의 전원을 직접 내렸다. 화면이 꺼지고 어둠이 내리자 비로소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곳에 미련 없이 열쇠를 두고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어둠 속의 지휘본부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제 밝은 햇살 속에서 살아갈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유라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온 딸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JK그룹도 많이 안정됐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비석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아버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선 유라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를 돌아보고는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생존자의 평온하고 강인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배신의 겨울은 끝났다. 끝났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갈 눈부신 봄날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